안녕하십니까.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의 박준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 바이바이 뭐 플라스틱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책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정책이다. 이게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우선 바이바이 플라스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특히나 이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에코백을 들면서 현 정부의 상징으로 부상하는 등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한 환경부는 같은 해 8월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사실상 김 여사가 전파한 캠페인인 만큼 브랜딩을 김 여사가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출범식에 쓰인 혈세는 총액의 89%에 달했지만 성과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해당 캠페인 참여자의 70% 이상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인데다가 나머지마저도 관변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상 범국민 차원으로까지 퍼지지 못했던 거고 실체 없는 정책 사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정책 자체도 실체가 없는데 혈세 1억 원 이상이 쓰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하경 민주당 네. 의원이 환경부 자원순환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가 참석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 금액은 1억 985만 원입니다. 이 중 김 여사가 직접 참여한 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 행사에만 9,660만 5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아하. 반면 출범식 행사 이후에는 이 캠페인 알리기 위한 홍보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티셔츠 제작과 굿즈 제작에 1,325만 5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1억여 원을 들여서 출범식을 열고는 이후에 진행 사업은 전무했다라는 건데요. 네. 또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출범 이후에 SNS를 통해 챌린지가 확산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진행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환경부의 해명대로라면 SNS 챌린지를 주로 하는 캠페인 출범을 위해서 무려 1억 원의 비용을 쓴 셈이 된 겁니다. 결국은 SNS 챌린지 하기 위해서 돈을 1억 원 이상 정도 썼다라는 건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캠페인 역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깊숙이 관여한 사업이다. 이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두구 의원이 네. 공개한 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 추진 경위 답변서를 보면 이 사업은 환경부가 당초 기획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제안 또는 지시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지시요? 네, 환경부는 또 바이바이 플라스틱 포스터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문 작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제작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직자도 아닌 김 여사가 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기억을 되짚어보면 지난 6월에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를 때 김건희 여사는 이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고 적힌 강아지 도안이 저거죠. 그려진 에코백을 들었었는데요. 당시 진실탐사 그룹 셜록은 에코백에 그려진 강아지 도안이 김 여사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환경부가 직접 여사가 강아지 도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기획안 한 장 없이 진행이 됐고 심지어 그 강아지는 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이 세로미를 닮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반려견 닮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누가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이렇게 혈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돈을 많이 들었으면 효과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홍보가 또 잘 안 된 것 같네요. 네, 환경부는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 홍보를 위해서 홍보 영상과 콘텐츠 제작 등에 무려 5억 4천여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해당 캠페인 참여 현황을 보면 실효성이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는 1,126개소가 참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다만 여기서 국회의원과 또 시도의회 의원을 제외하면 개인 참여자는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70%를 차지하고 또 SNS에 직접 이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기관장들이 참여한 게시물만 있는데요. 아까 그 환경부가 SNS 챌린지를 뭐 유도했기 때문에 정책비가 필요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SNS 챌린지도 일반인들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실책도 또 효과도 없는 캠페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만 들이고 실적도 나오지 않은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해서 깊숙이 관여된 그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었다라는 게 어제죠.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습니다. 전주희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요. 이번 국정감사 이른바 김건희 국감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김 여사에 대해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고 파헤치고 있는 박은정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국감 중인데 이렇게 참석 또 이렇게 네, 국감 오늘 법무부 국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김건희 여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 17개 상임인데 17개 상임이 모두 김건희 여사를 다룬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건희 씨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 논문, 뭐 주가 조작, 네. 부동산, 공천, 국토위, 교육위, 법무부, 명품백 다 뭐 걸리네요. 다 걸려 있어서 지금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뭐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제 국감을 거치면 그 여론이 뭐 점점 더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지금 동남아 순방에 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하는 겁니까? 피하는 것도 있고 예. 그분 자체가 워낙에 뭐 그 자신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껏 지금 뭐 휘두른다. 그리고 만천하에 내가 권력이다. 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점을 국민들이 더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의원님도 지금 산업은행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인 도이치모터스 또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그 히림종합건설이죠. 그 리모델링 사업에 개입했던 이 두 회사한테 산업은행이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국감 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면서 네. 굉장히 뭐 충격적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첨단 산업이라든가 기간 산업에 자금이 어려운 데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인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저 히림 이런 데는 건축 설계업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줄 게 별로 없는데도 음흠.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 이제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히림이라든가 도이치 여기가 두 군데 모두 250억에 금액이 꽤 크네요. 그러니까 BW 대출로는 산업은행으로서 최고액을 대출을 해줬더라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산업은행도 그렇고 히림이나 네. 도이치도 모두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텐츠 후원 업체였고 뭐 한두 번 해준 게 아니에요. 예. 세 서너 차례도 해주기도 하고 음흠. 그 도이치모터스는 완전히 뭐 도이치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긴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저 지금 이번에 설계 용역 그 문제 지금 되고 했다는 있죠. 거고 예. 또 법무부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117억 원의 또 설계를 또 수주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업은행이 2011년도에 이례적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도이치모터스 그건 알고 있죠.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회사인데 도이치모터스 또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이 두 회사가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련이 있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인지 몰라도 어쨌든 산업은행에서 아주 거액의 250억 원씩 대출을 했던 게 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일단 산업은행은 김건희 누군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실무선에서는 네. 뭐 몰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업체들이 김건희 여사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후원을 코바나 컨텐츠 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강만수 그 당시 행장이 네. 그 특혜성 대출 불법 대출로 또 별건이긴 하지만 또 그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런 점에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은행의 특혜성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직후에 또 그 검찰에서 수사를 또 막 대대적으로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왜 이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이건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뭐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이 2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큰 돈이 대출이 된 것인데 이게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네, 겁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필요하다고 거군요. 생각을 하고 네. 그 2016년도에 이제 그 검찰 특수단에서 네. 산업은행의 특혜성 대출들을 수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빠졌고 또 2011년도 대출을 해줄 당시에 그 무렵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혹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중수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수부라는 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그 대출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금융 비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해야 되는 부서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수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규명이 되지 않았죠. 부산 저축은행 사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기도 대출 하네요. 관련한 불법을 예, 의심해 볼 수 거기에다가 있죠. 수사를 해야 될 주무가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다. 맞습니다. 대검에 그런 것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참 할 수 있는 게 수사는 못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작동하던가 아니면 특검 만들던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사건이나 뭐 강제수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확인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그렇게 없이. 하고 네. 뭐 또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이런 국정조사 것도 정도 할 할 수도 수 있겠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네. 이 부분도 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어간 네, 게 맞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IMS 모빌리티, BW 마찬가지로 대출 특혜 의혹을 또 제기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이건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250 클럽 이거 김건희 250 클럽 이렇게 제가 명칭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같은 패턴인가 이것도? 네, 비슷하고 아. 그 IMS 모빌리티는 어제 JTBC에서 네. 단독으로 아하.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후배다 음흠. 하면서 잘 좀 봐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도이치모터스 그 밑에 그 하위 직원한테. 그래서 이 IMS 모빌리티 설립자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하고 서울대 대학원 또 동기 네. 그 MBA 과정 예. 또 동기이면서
그 최은순 씨 장고 증명서 아하. 위조와 위조해준. 관련된 그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입니까? 네,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뭐 사석에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뭐 누나라고 누나. 하는 가까운 아. 사이였다고 하죠. 근데 예. 마찬가지로 BW 대출이 산업은행에서 또 이루어졌죠. 음흠.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자, 신한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 잔고 증명서 위조해서 네. 실제로 실형도 지금 받고 그 뭐 만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석방 가석방 됐던 최은순 씨 장모죠. 지금 그 사건인데 이게 지금 금감원이 2012년도에 신한저축은행 고발까지 했는데 이거 다 무혐의 받았었는데 고발 당시가 윤석열 또 중수과장. 윤석열. 그렇죠. 아. 고발 당시가.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아하. 그것은. 그런데 그 신한저축은행에 대해서 고발할 당시에는 윤석열 중수과장이었죠.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뭔가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고 뭔가 하필이면 그 무렵에 시점에 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계속 검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연에 계속 그래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도 뭐 법조계 저도 하다 보니까 그 자꾸 우연히 반복되면 이게 필연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도 하지만 수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밝히려고 애쓰면 더 밝혀줄 수도 있는 게 수사고요. 봐주려고 마음먹으면 더 봐줄 수 있는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 네. 봐주기죠. 기소 독점, 기소 편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기소를 나만 할 수 있지만 또 내 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더라도 뭐 누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주기 덮어주면은 더 이상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좀 정리해 보면 이 굵직굵직한 오늘 뭐 얘기했던 250억 김건희 클럽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출 특혜 클럽. 뭐 지금 보면 히림도 있고 도이치 모터스도 있고 IMS 모빌리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건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럴 때마다 윤석열 당시 중수부 아니면 특수부의 검사가 이제 이것을 담당했고 사건은 그래서 끝나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 고발 당시라든가 뭐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 직책에 있었음에도 안 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네, 이것도 국감에서 좀 문제 제기 또 하십니까? 네, 오늘 문제 오늘 제기 얘기하는 할 거예요. 이 겁니다. 내용을 미리 네. 조금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냈고 예.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증인들하고 참고인들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쩌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본인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나온다면 당시에 대출을 했던 그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겁니까? 그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물어보고 중요하겠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냐라고 네. 돈이 이만큼 큰 돈이 왜 일어나고 그 사람 어떤 관계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음.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뭐 청문회 때도 출석을 하지 않고 네. 지금 뭐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지금 피하기 위해서 나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5박 6일이면 특검이 진짜 쭉 진행되거든요. 네. 10월 10일 날도 중요한 날이고 이번 주 내도록 제 생각에는 특검 첫 주이긴 하지만 많은 우리 법사위 비롯해서 특히 많이 질문들이 오갈 건데 이게 무섭고 이게 싫어서 그냥 피하려고 동남아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김건희 씨의 그동안 이제 쭉 이력을 보면은 네.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공한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그래서 헌법상 이제 특수계급이라고 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것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께서 명태균 씨 그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미래한국연구소 관련된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이후에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뭔가 좀 이게 불법성이 있는 데가 아닌가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네. 미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등록 업체이거든요. 등록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좀 미등록 신기해요. 업체가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해도 되죠. 신고해야 합니다. 해도 되죠. 신고해야 네. 되는데 이게 불법 DB를 가지고 있고 표변 대표성이 별로 그렇죠. 확보 안 됐다고 하는 그렇죠. 것도. 예.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처벌도 받았더라고요. 아, 처벌 전략. 4번에 걸쳐서 예. 처벌도 받고 과태료 처분도 받고 그래서 이 불법성이 굉장히 짙은 단체, 짙은 그 기관이다 이렇게 저희는 봤고 네. 그런 곳에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연루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당시의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하고 제대로 했겠는가 이런 의심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등록도 안 해놓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표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등등의 여러 문제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 자료를 갖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뭐 후보 하려고 했던 그 시점이긴 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제공을 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그렇게 했다면 정치자금법상 약간 기부행위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기부행위고 아. 거기에 적법하게 기부행위가 아닌 거죠. 네. 신고해야 그러면 되는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비용은 당연히 선거 비용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MBC에서 이 여론조사 비용이 대선 비용에 회계보고서에 들어갔는가를 확인했더니 없다는 네.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건 무상으로 했다는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으로 지금 이거를 이게 계산 안 했기 때문에 네.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MBC 단독도 그렇고 이걸 합쳐보면 결국은 여론조사는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돈이 명태균 없는- 씨 예.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 예, 저쩌고 보고하러 가야 된다.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예. 달라고 하네. 하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시켜서 네. 보고했다는 것이 당연히 추정이 되죠. 더 충격적인 거는 이른바 이씨 강혜경 씨입니다. 본인 실명 공개했으니까요. 그 대가를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미래한국소에서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해준 그 대가로 창원 의창에 당시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은 거다. 대가로 공천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강혜경 씨 진술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논리적이고 예. 그래서 만일에 공천형 헌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갔는데 뭔가 그 돈은 못 받고 대가로 공천된 거라고 네.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선거운동 했다는 거고 공천 헌금이라면은 뭐 이거는 뭐 명백한 네. 국정농단 대통령의 그 공천 개입이고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여론조사만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것은 뭐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특활비로 선거 여론조사 했다는 걸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2년 수사한 사람 받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했기 네. 때문에 저 궁금한 게 질문도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선 무효형이라면 지금도 조사가 가능하냐고 질문이 나오는데 수사는 가능하죠. 수사는 가능하다.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에도 네. 서울중앙지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소는 아마 그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에 네. 기소가 됐겠지만은 예. 그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뭐 외환 내란 빼고는 사실은 뭐 체포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걸로 갖고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기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모두시가 이제 중지될 거고. 이미 이제 이 뉴스토마토 그 보도 직후에 제가 이제 그 무상 여론조사 부분은 과거에 은수미 시장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이요. 네, 그분이 무상으로 렌트카 예. 그 제공받고 했다는 그게 이렇게 표로 것에 내신 걸 대해서 봤습니다. 예. 그게 뭐 수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벌금 90만 원 그렇죠. 받았어요. 정치자금 예. 수수로. 그러면 이건 지금 3억 6천 뭐 3억 7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굉장히 중한 사안이고 10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90만 원인데.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수사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사안이죠.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 근데 그게 임기 이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임기 전에 있었던 임기 전에 거예요. 정치자금 수수는 아, 당선 무효이고, 당선 무효이고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입니다. 공천 개입은 탄핵 네, 사유고. 그 양자를 나눠서 예.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특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으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만 네. 당연히 공범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아하. 되겠죠. 요것도 질문을 좀 드려보면 김대남 씨 녹취록 같은 걸 보면 좀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쑥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김대남 씨나 그 밑에 그 행정관들이 김건희 여사님이 중요해.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공천이나 이런 부분이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에서 우위인 것 같습니다. 아, 우위다. 네, 그래서 모든 권력 관련해서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스러운 녹취가 지금 충격적으로 나왔고, 네. 공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관위원 중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좌지우지했다는 그 녹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공무원 공직자로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랬던 관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되죠. 자,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 이제 시작입니다. 11월 2일까지죠. 한 달간 쫙 진행이 될 건데 국정감사 각오라든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와 국민들 네. 간의 불행한 지점은 국민들을 한 70% 이상 너무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지금 나오는 거, 이 지점이 불행한 지점인 것 같고 양자 간의 지금 비극적 지점은 지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와 관련된 이 국정농단을 낱낱이 지금 어쨌든 저 그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하겠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시점이 국정감사를 이번 통해서 국정감사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지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용산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무런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답이 좀 없습니까? 약간 그 없어요. 네. 지금 회피하는 듯하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어쨌든 이 판단을 지금 국민들께 맡겨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국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저도 내려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말룡님, 박은정 의원님 목소리가 최고다. 이거 조용조용한데 강한 느낌이 든다. 막 이렇게 그래서 좀 국감에서 많이 응원한다라는 댓글들이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여리여리하지만 강한 목소리. 박은정 의원님 최고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이야기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단독 어제 나온 단독 보도로 먼저 의사당 1번 출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출범식 1억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정책이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번 단독의 핵심입니다. 자, 신은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한민국의 이게 고질적인 이제 문제로 전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딱 두 가지 차원에서 좀 특징이 있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 또 낍니다. 또 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끼는 데가 없고 이번에는 또 이제 혈세 지원받는 데까지 껴가지고 이거 이제 네. 정말 김건희 공화국이다라는 오명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강조했던 그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 예. 이거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의 예산이나 혈세를 뺏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사실상 그 영향력을 유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저는 반드시 이번에 국감에서도 좀 다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김건희 여사의 어느 정도 영향력까지 지금 이 국정 전반에 펼쳐져 있는지 네. 그걸 저는 상징하는 사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돈이 1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뭔가 된 게 하나도 없고 또 김건희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이제 요즘 어떤 의심들을 하게 되냐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특히 뭐 히림이라든지 뭐 21g이라든지 뭐 관련한 업체가 또 지금 막 이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뭐 그런 거랑 연결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저 바이바이 플라스틱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특히 그 본인 옆에 있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해서 네. 재생에너지 그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잡아놓은 걸 20%로 줄이고 네. 원전 비율을 20에서 30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자기 얼굴 알리고 막 언플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좀 지적을 하고 하든가 말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뭐 좋습니다. 뭐 재생, 신재생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추후 진행 사업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아예 뒤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그래서 뭐 찍고 사진 한번 찍은 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억 원짜리 뭐 화보 아니냐. 보여주기식의. 보여주기식.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참 심각한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네. 뭐 세수도 부족하다 뭐 매번 그 얘기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네. 건전재정 얘기 매일 하면서 건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봐도 안 그렇잖아요. 불건전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일회성 행사에다가 저는 실체가 모호한 네. 일들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참 문제고요. 네. 하여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에는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도 뭐 KTV 뭐 공연 보고 할 때 네. 8,600만 원짜리 혼자. 또 혼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국정 운영에 이제는 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도 이제는 너무 모자랄 정도로 아하. 이제는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망하는 그 정권에 몰락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예. 심각한 게 뭐 한은에서 예. 뭐 150조 정도 이제 빌려 썼다는 예. 얘기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막 외평 그 기금이라든지 그게 원래 환율 방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작년에 끌어다 써서 논란됐고 예. 오늘 그 어젠가 기사 보니까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그거 원래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막 지금 220조인가 막 네. 그 지금 빌려 썼다 그러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이자 이게 이런 무슨 거 어떡할 거냐? 건전 재정입니까? 맞습니다. 막 쓰고 있는데 그냥 막 끌어다 쓰고 예. 그러면서 지금 겉으로는 건전재정 얘기하니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저희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계속 얘기를 하니까 최근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좀 계속 보면 내가 지금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용산에 좀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허세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보수 세력이 이제 드디어 망조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번에 이 공천 개입 사건이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실체가 밝혀질 걸로 보는데 네.
전 이거 이제 공천 뇌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공천 뇌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고 네. 본인이 지출해야 될 이익을 면제받은 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공천이라고 하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공천권을 대가로 받아버리는. 그러면서 네. 김영선 의원과 그 월급 반띵 사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 짜진다라는 게 전 예. 너무 이거는 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게 정치 브로커거든요. 무슨 뭐 컨설턴트 무슨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아주 깊숙하게 개입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선거 범죄까지 조사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 브로커도 문제지만은 이 브로커한테 노란한 정치인들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시장, 박완수 지사 이름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다 나옵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이름 나오는데 반박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반박하시는 분은 유승민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람만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쯤 되면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쓰거든요. 예. 책 제목이 보수의 종말입니다. 보수의 종말. 예. 보수의 종말. 예.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라는 제가 아하. 책을 썼는데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그의 정치. 네. 와, 그래서 저는 제목이- 이게 그냥 제목이 화끈한데요. 예, 네. 보수의 종말을 제가 책을 이거 예견하고 쓴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 책 쓴 내용대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상황이.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 지금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랑 현실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상당히 행보가 많습니다. 본인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한테 언급이 됐으니까요. 최재형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해라고 건의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수시로 서초동 자택에 방문했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사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참. 방금 보수의 종말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상권 분립 중에 그 우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사법부 일단 제외하고 네. 아직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근데 행정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지금 대놓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또 입법부, 국회 그 정치 자체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저렇게 뭐 일부 허세도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대통령실 향해서 하는 얘기들 보면 결국엔 자기 나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다른 의미로 자기 살려달라. 이 얘기를 지금 좀 돌려서 센 척하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결정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기가 좀 떠들고 다니면 여태까지 아까 말씀 쭉 주셨던 나름 그 대권을 노리던 그런 정치인들한테 먹혔던 수법들이 마치 국민들한테도 먹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막 인터뷰하고 다니는 거 보면 네. 내가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설득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결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아니 근데 저는 과거에 우리가 검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신조어입니다. 예, 검사스럽다. 저는 지금도 뭐 최재형 의원을 뭐 총리로 건의했다 이러는데 이제 명태균 씨가 건희한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걸 구태 정치로 표현하는 것도요. 네.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구태 정치라는 게 많잖아요. 뭐 양태가 많은데 네. 이런 명태균식의 정치를 이제는 구태 정치를 넘어서 명태 정치다. 전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네. 너무 심각합니다. 네. 너무 심각한 구태의 끝판왕을 보는 이런 명태 정치를 이제 저는 그 민낯을 다 이제 공개하고 전 국민들에게 이건 엄중한 심판을 좀 물어야 될 사안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명태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소개를 드리면 국무총리 최재형 전 의원 건의했다. 그리고 본인이 인수위 가가지고 뭐 또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다 잡혀간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부 공직을 제안받았는데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대통령실의 공식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고위 관계자는 입장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예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뭐 문제되면 가짜 뉴스다 고발 조치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그 고위 관계자는 사람 입장도 보면 네.
자주 드나들진 않았다. 가크로비스타에. 요 얘기가 그러면 어쨌든 왔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예. 뭐 경선 이후로 뭐 단호하게 끊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많죠. 네. 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그것도 아주 면밀 조사. 뭐 네. 패널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저께인가요? 스픽스에서 또 단독 보도도 나오고 네.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억 6천만 원의 그 돈을 못 받아서 네. 김영선 공천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아하. 전 그리고 어제 그 동아일보 인터뷰 중에 그 내용이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나한테만 시키는 걸 나한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도대체 뭘 시켰을까? 어떤 요청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가 그 기사 중에 지금 본인의 역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이씨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 대가로 여론조사해 준 대가로 지금 공천 김영선 의창 지역구 보궐선거 공천 받았다. 이건 뭐 장난 같은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이면 탄핵해야 될 것이다. 감당이 되겠냐? 검사한테 묻겠다고 대묻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부르면 나 가만히 있겠다 이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됩니까? 무섭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쯤 되면은 네.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공당의 공천도 노란한 제가 아까 뭐 공천 뇌물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만은 거의 범죄 소굴이거든요. 예. 이 범죄 소굴에 연관된 유력 정치인들 지금도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 진실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말만 삥삥 돌리면서 이 사안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고 아니 명태균 씨가 오죽하면 대선에서 영향 미치고요. 이준석 의원하고는 2021년도부터 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모른다는 듯이 마치 새로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주 신선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고 결국 명태균 씨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2022년도 5월달 공천에 개입을 했다. 그렇죠. 이건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국회의원의 세비에까지 손을 대가지고 급여도 반띵을 쳤거든요. 너무 우리가 보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반띵 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실제로 쳤어요. 쳤잖아, 반띵을. 또. 그러니까 10원 한 장짜리. 그러니까 저는 공천 뇌물도 범죄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월급에 손을 대고 했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다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치 브로커가 범죄를 저지른 일인데 거기에 연관된 정치인들까지도 이 진실 밝히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 없게 당당하냐면은 검사한테도 이거 하야 탄핵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로 지금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라는 자백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좌우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수 진보가 있을까요? 여기에 국민의 분열이 있을까요? 아닌 건 아닌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미 뭘 저질렀는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분명히 본인의 뉘앙스로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까지 거론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전제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진실 밝혀야 되고 이거 알고 있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등등등 보수에서 활동한 정치인들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한 협조를 안 하면요. 그분들 앞으로 더 명태 정치할 거 아니면 더 이상 정치할 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명태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얘기를 아마 절대 네. 못할 거라고 보는 네. 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네. 그 자기가 어떻게 서울시장 왜 됐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 근데 그리고 뭐 오세훈 4번 울었다 이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대꾸할같이 없다 그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4-5번씩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관계가 왜 끊겼냐? 김건희 씨 공격 좀 하지 말라 했더니 끊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신임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랑 홍준표 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때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같은 당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한 대 맞으면 2대 돌려준다. 내가 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원래 니네 그런 당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숟가락 몇 개인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실컷 얘기한 게 이준석이었고 그걸로 사람들의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었는데 막
할 말은 한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내가 걔 전화도 하면 걔가 안 받겠어? 그리고 내가 걔 혼내면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찍소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이러면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창원에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 그 이름 팔고 다녀도 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김종인 이런 분들은 네. 주변에서 명태균하고 관련을 맺었다라고 지금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냥 쪽팔린 일이에요. 네. 브로커한테 노란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공천 개입 내지는 공천 뇌물의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고요. 맞습니다. 이번 공천 개입 올해 총선은 당 대표가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네. 이 두 명에 한해서는 다 팔 때까지 물어야 된다. 질문을 해야 왜냐하면 된다. 직접 당사자거든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걸 말해야 될 것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공천 개입 사실에 대해서 광의의 공모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님이 그 기고를 해서 네. 결국에는 그 한동훈과 이준석 둘이 입을 열어야 된다. 아주 적합한 지적이라 저는 보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에 당대표인 지금 이준석 의원 그리고 2024년도 총선할 때 비대위원장 했던 지금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인이요. 정치를 더 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 권력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명태 정치에 놀아놨고 당시에 공천장에 도장까지 찍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리하거나 본인들이 말을 못하면 침묵한다? 그럼 정치 그만해야죠. 그만해야 된다. 어떻게 정치를 더 합니까? 무슨 염치와 낯짝으로 합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단 뭐 밥 먹으러 갔어요. 친한계하고 만찬을 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하고 만나고 했던데 글쎄요. 이렇게 만나는 것 또 일각에서는 이게 만남했던 사람 말고도 한동훈 계들이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작부터 이 국민 눈높이 본인의 말대로 지키면서 행동을 해왔다면 네. 사실 이렇게까지 그 국정 혼란도 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또 저렇게 간을 보다가 네. 어느 정도 좀 방어도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주위에 그 여당 의원들도 압박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이제 기회를 보는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사실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거 한동훈밖에 없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간보고 지금도 보면 막 어깨에 막 뭐 넣고 다니고 자꾸 자기 외적인 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원 의원이 최근에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개혁신당 3명하고 그 뭐 중도 의원 한 2명 정도가 이탈한 거다. 뭐 친한계 그 내표 이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친윤계 의원도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원이 참석해서 익명으로 표결을 했는데 108에서 104를 빼면 4명이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또 개혁신당 얘기를 하는지 그 박정원 의원이 뭐 좀 수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전형적인 지금 바이바이 플라스틱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바이 보여주기 플라스틱이요? 정치 아닙니까? 보여주기식의 정치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쯤 되면은 한동훈의 정치가 뭔지를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비겁함, 그리고 뻔뻔함, 그리고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하겠다라는 좀 이기적인 정치. 그런 게 무슨 집권 여당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이제 움직임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른바 우리 이 특검법들 김건희 특검법, 최상민 특검법, 민주당이 아마 재추진할 것 같은데 다시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국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금 104지만요. 그 부분이 아마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걸 두고 지금 자기들끼리 머리 싸움을 막 벌이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맞춰서 머리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도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아마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김건희 씨 특히 이제 국감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방어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친윤계나 대통령실도 겉으로는 허세 부리고 별거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굉장히 그 멘붕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다.
결국 저들은 버틸 수가 없을 거다. 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슬슬 간본 사람 평론가들도 국힘 측 패널들도 방송 나와서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슬슬 시작했거든요. 합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정확히 통과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제 그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는 딱 이끌고 가서 친윤계하고 좀 이렇게 좀 대립하는 모습도 보일까요? 특히 표결에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뭐 별로 멋있지도 않고 이제 관심도 없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민심, 국민 눈높이 그게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건 아닐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하락 동조화로 커플링돼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말과도 다르지만 민심을 쫓지 않는 지금의 여당의 당대표? 그럼 윤석열 대통령 순장조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지금 범죄 혐의가 얼마나 큽니까? 이채 양명주, 거기다가 공천 개입, 공천 뇌물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당의 의원들을 우리 부결시키자 이걸 선동하고 다닌다? 뭐더러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전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더 하겠다라는 그 기반 그 자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반복하지만 보수의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정치 검찰이 권력을 획득해서 검찰 정치를 한 건데 그 검찰 정치의 주인공 한동훈이 쓸쓸히 퇴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은 한동훈 대표에게 매우 더 추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있는 이유가 지금 국감하고도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국감이 시작됐고 국감은 11월 2일까지 되는데 국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어떤 게 또 쟁점이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또 곳곳에서 거의 상임위에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감 상황. 뭐 늘상 그 국힘이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집권 여당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뭐 한동훈 대표 얘기도 계속했지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뭐 나라와 당을 위한 선택을 할 거다. 나를 좀 믿고 봐달라. 이런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반대하고 최근에도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리더십으로 이걸 이끌어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에서 365 국감이라 해서 3대 기조, 그다음에 그 6대 의혹, 5대 대책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대책 이런 것까지 같이 이번 국감에 녹여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김건희 씨로 가겠지만 그 주변부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한 막 쑥대, 국민대 이런 쪽도 지금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 있고 어제 뭐 이소영 의원도 지적했지만 양평 땅 문제 이게 잠깐 잊혀져 있는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감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너무 한심하죠. 또 한심합니까? 지난번에 너무 하십니까? 아니요 지난 국감에는 뭐 수돗물 마시면서 그 연장선 속에서 엉뚱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도 또 여전히 이재명 국감을 하겠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정권을 내놓으세요 차라리.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면은 이재명 국감 원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권력 잡고 있는데 국감에서는 이재명 국감하고 본인들의 비의 사실은 범죄를 숨기고 그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차라리 맞으려면 같이 김건희든 하여튼 국정에 당연하죠. 이 말씀이네요. 여당이라서. 아니 이재명 국감을 하겠다 그러면 정권을 내놓으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면은 당연히 국정감사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집권 세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국민의 힘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의 힘을 뽀갤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론이 전 형성된다고 보고 전 민주당에다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김건희 국감 전 좋습니다. 잘해야죠. 그러니까 김건희 국감을 잘해야 되는데 소리만 지르거나 어떤 변증만 울리면서 큰 거 한 방들을 못 터뜨리면은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역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사이익만 자꾸 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민주당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저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전 이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마무리하기 전에 책이 뭐라고요? 보수의 종말,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입니다. 뭐 어떻게 예측하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목을? 뭐 제가 이거 책을 6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바람이에요? 뭐 시대 흐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시대 정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대의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너무 하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오죽하면 보수의 괴멸, 보수의 소멸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수주의자예요. 우리 젊은 보수. 제가 종말이라는 단어밖에는 쓸 단어가 없어가지고 보수의 종말로 정했습니다. 종말의 보수. 알겠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보수의 종말입니다. 보수 종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화요일 코너 시사 역발상, 시사에 대해서 역사적 발상이라는 의미고요. 자, 오늘의 시사 이슈, 인물에 대해서 좀 역사적 사건과 맥락에서 이야기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좀 역사 얘기하기 전에 일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임 총리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 극우는 아니다, 좀 온건하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받는 인물인데 그런 평을 네.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일본 극우하고 또 온건한 보수 역사적으로 좀 역사관이 좀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일본 극우가 아니다. 예. 기 때문에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4번이나 도전해도 안 됐던 거죠. 떨어졌던 거죠. 자기 예. 파벌이 한 명도 별로 없었어요. 예, 파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민당의 인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 놓으니 너무 떨어져 놓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된 거예요. 그때 됐던 예, 것처럼. 네. 그런 생긴 거는 많이 거예요. 다르긴 하지만. 예, 그죠? 이거 나이도 뭐 예. 많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한일 관계 앞으로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네. 이마 총리로서의 이시바 시게루라는 네. 사람은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예. 자기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자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의원들이 요번에는 우리가 좀 지지율이 많이 짜쳐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가 막 찍어주긴 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해주긴 막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까딱하면 당신도 어떻게 하겠다. 난리죠.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들이 총리 한 명 날리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한다.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의원이 뽑은 거잖아요, 총리도. 예. 내각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죠. 불신임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 관계는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어제 한겨레 기사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국방부가 지금 자위대 이 주한 미군 기지를 이용해서 국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일시적으로 돌아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격을 넘어서서 예. 빨리 저는 예. 대통령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예. 국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물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부 차원에서 한번 질러보는 거죠. 한번 탁 질러보고 지금 신원식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또 그거는 일부의 행정부의 의견일 뿐이고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국방부에서 예. 일부 행정부의 의견이 장관과 다르다? 말이 안 되는 안 되지 않나요? 국방부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가 그렇다는 자위대가 우리 한국에 돌아가지고 진주할 수 있다. 잠깐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한 미군 기지에 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분 나쁜데.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군의 용산 기지라든지 어떤 기지들 평택 기지 뭐 보면 평택 기지 주소가 예. 미국으로 돼 있어요. 한국으로 그렇지. 안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이 그 말씀이신가요? 뭐 캠프 험프리스 예, 뭐 험프리스, 예. 이따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거에 반대하면은 뭐 미국에 반대하니까 빨갱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이시바가 예전에 중의원 시절 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신들의 자위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것만 봐도 예.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는 아하. 이시바의 시게루의 모습입니다. 이시바 총리. 예. 예. 한국 내 일본인은 자위대가 왜 책임지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가면 뭐 일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군이 책임질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바까예 해병대? 아니 그다음에 해병대 한번 가볼까 예? 아니 그러면은 말이 안 그 되는 게 중국에 아니라. 있는 우리 국민들도 다 우리나라 군대가 책임지는 논리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면 대만에 있는 우리 저 국민들 다 우리가 책임진다. 뭐 대만까지 가지 말고 일본에 많으니까 일본에 책임지죠. 일본. 그러면 그 말 되겠네. 말이 안 되죠. 대마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네. 대마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말이 안 되는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아니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아주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최근에 우리 배세님께서 그 유튜브 채널에 유사시의 일본군이 어떻게 네. 한반도에 들어오는지 또 들어오게 그렇습니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요 영상을 올렸던데 예. 요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시에 일본군이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선례가 있죠. 네. 1894년도에 아하. 예. 저기에 유사시에 일본군이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오는가? 네. 1894년도에 어디 김옥균이가 3월 달에 죽었다 이거예요. 네. 김옥균이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하고 그 사체를 마포 양화진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네. 한강으로 끌고 들어와서 고종이 토막을 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내각이 당시에 해산 위기에 놓입니다. 이시바 시게루의 내각도 제가 얼마든지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탄핵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내각 책임제니까. 예.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로서는 안 되겠다. 네. 조선에 출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침 야 정말 그때 하늘이 도왔다 그랬거든. 네. 뭐냐면 텐진 조약을 무시하고 청나라 군대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텐진 조약을 맺어가지고 네. 이게 중국이나 청나라나 일본이나 네. 한쪽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약을 한 예, 거죠. 서로 반드시 알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랬는데 안 알리고 들어왔거든. 청나라가 당시만 해도 일본을 아주 뭐로 알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예.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거 천우신조다 말이야. 오케이. 올라가자. 우리도 들어가자. 예. 예. 그런데 오는 병사의 수가 무려 3,500명이 들어옵니다. 일본군만 3,500명. 예.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의 민영익과 같은 사람들이 이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왜 저렇게 많은 병력이 들어오나? 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고종이 들어오게 해라. 고종이요? 들어와서 나를 수비해라. 지를요? 예. 자기를요? 예. 그래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요때부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그 미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네. 우리한테는 지금 과거이긴 하지만 네네. 결국은 일본한테 이렇게 침략당하고 지배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이 말이겠네요. 가장 1894년도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네. 외세를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네. 우리 국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네. 그 외세가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먹어버리죠. 예. 당시 1894년이면 동학 농민혁명 그 무렵 아닌가요? 예, 동학 농민혁명이 올라오니까 예. 못 막으니까 정부군으로 못 막으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막아줘라. 예. 일본 군대를 보고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들어와서 막아줘라 야. 하는 것이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그렇죠.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사의 격변을 가져온 전쟁이 벌어지게 만약에 뭐 역사를 가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고종이나 당시 집권 세력이 외세에 손을 안 벌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세에 손을 안 벌렸으면 예. 특히 청나라 안 불렀으면 식민지가 좀 안 됐겠죠. 아니면 늦어졌거나. 예. 뭐 예를 들어 태국이나 이런 나라 끝까지 식민지가 안 되잖아요. 자, 태국 잘 얘기하셨는데요. 네. 조금 나간 얘기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네, 태국 바로 옆에. 예.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 예. 그 앙코르와트 유명한 그 캄보디아가 왜 망했느냐? 네. 바로 뭐냐 하면은 저 남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왕이 어떻게 돼? 프랑스 군대를 보고 야, 니 들어와서 좀 막아줘라. 인도차이나의 프랑스가 그래가 네. 지배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프랑스가 우리는 땡큐지. 오케이. 말 그대로 뭐야 불어로 말하면 우리는 메르시 뿌꾸다 이거야.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크메르 그거를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위에 있는 라오스, 그 위에 있는 베트남까지 쭉 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가장 거대한 평원이었던 캄보디아가 그냥 무혈입성이 돼 버리니까 뭐 나머지야 뭐 장난이지 뭐 이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그랬죠. 근데 태국은 어쨌든 중간에서 식민지가 안 됩니다. 놀랍게도. 태국은 제가 2019년부터 2008년부터 제가 태국 국제학교에 선생님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 예, 태국 국제학교에 태국.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가 국제학교 선생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뭐냐 하면은 땅을 좀 떼줘요. 프랑스하고 영국한테. 예. 미얀마 쪽은 또 영국이잖아요. 예, 인도 쪽은. 떼주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쪽도 영국이거든. 머리 좋다. 그러니까 좀 떼주고. 머리 좋다. 머리 좋아. 그다음에 미리 좀 떼줘.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래도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때는 당시 출라롱콘 대왕을 비롯한 노블레스들이 73개 주의 그 지방 귀족들이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떼주고 중립 외교를 해서 세력 균형을 추구하다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모든 국민이 단합해가지고 싸웠다. 단합해가지고 싸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식민지를 안 겪은 거예요. 배쌤, 만약에 우리 의병 활동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나 의병 활동은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집권 세력이 중립적으로 러시아도 있고요, 청나라도 있고요,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잘만 이용했다 그러면 뭐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식민지 안 됐을 수도 있다 일본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네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 이상 청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중립국화하겠다라는 세력도 있었던 반면에 더한 세력이 뭐냐면 일본을 끌어들여서라도 청나라의 세력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친일파들의 논리가 너무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본을 아주 얕잡아 보고 일본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일본 정도를 한번 들어와 봐 했던 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다. 자, 그런 실책을 했던 집권 세력이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종입니다. 고종. 뒤에 나오는 오늘 고종 얘기 좀 합시다. 고종 얘기하기 전에 이제 군주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간신도 있다면 군주도 이게 보면 뭐 나라를 망친 군주 중에 폭군, 홍군, 용군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던데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군이부터 설명을 하자면 용군은 좀 좋아 보이는데 나쁜 겁니까? 아니 용군은 말 그대로 용렬한 군주. 용감이 아니고 용렬입니까? 용렬한 군주.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뭘 하려 그래도 막 쭈비쭈비 나 안 할래. 여러분 단종 아시죠? 단종. 단종이 용렬한 군주예요. 약간 김종서 믿고 세조 수양되고 안 올 것이다. 알아서 되겠지. 난 어리니까. 사실은 그런 임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문종이 단종에게 넘겨줄 때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자기가 좀 일찍 죽으니까. 자기가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단종도 너무 어리니까 용렬한 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뭐야 홍군이라는 거는 한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좀 혼란한 이 거예요. 뭐라 그럴까? 예. 서류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금이 되면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네. 그래 어떻게 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혼돈이 와버리는 거야. 혼돈을 느끼는 군주. 혼돈을 느끼는 군주. 어제 그 서류 어디 갔어? 어제 서류라니 그건 다 처리됐는데요. 그럼 그저께 서류는 어디 갔어? 이런 사람 있죠. 네. 그리고 한 명의 비서실장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 혼군이 뭐든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왕이냐, 왕이지. 이 사람이 지가 왕이냐. 왕이야지. 예. 이래 되는 거죠. 시스템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혼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군. 폭군은 말 그대로 폭군은 굉장히 유능할 수도 있어요. 예. 연산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능했거든. 예. 그런데 뭐냐, 폭군이라는 것은 매사에 자기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자기의 복수심, 엄마의 뭐 원수를 갚아야 되고 이런 그죠. 것이 국정 전반을 덮어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되어 버렸는데 예. 오늘 고종 얘기를 하는데 고종은 혼군이라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거든요. 예. 왜 혼군입니까? 우선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 예. 좀 크고 나니까 저거 쳐갔지. 흥선대원군 크고는 민씨 일족들한테 16살에 임금이 올라가지고 26살까지 예. 그 10년 동안 왕위에 예. 있으면서 절대로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며느리 저 마누라 치마폭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임금으로 나서야 됐을 때가 19살 이럴 때인데 네. 제가 고종을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숙종하고 비교를 해봐요. 숙종이 숙종이 18살 때 이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보좌해왔던 김석주라고 하는 청풍 김씨 세력을 완전히 들어엎고 자기가 왕위를 정확하게 차지하거든요. 그러고 통치력을 하는데 숙종은 아주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런 그러고 측면 보면 봤을 때는 그러고 보면 훌륭한 왕권을 임금인데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용해서 고종이라는 임금은 18살 때 독립을 못 해요. 아이고야 성인인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려니까 고종이 정통성이 뭐가 있습니까? 숙종같이 뭐 정비의 아들이길 합니까? 첫 아들이기를 합니까? 아주 뭐 시골에서 자란 양자 출신에다가 그것도 막내 아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통성을 발휘 못하고 아버지한테 질질 끌리갔다. 독립해야 될 때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우리 민족 전체를 봐서도 크나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종 때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혼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고종이 가장 잘못한 외교적 실책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청일전쟁을 청일전쟁 일으켰다. 그때 청나라 사실상 고종이 일으킨 거예요. 자, 청나라한테 너무 오랫동안 사대주의로 묶여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그 고종이 젊었을 때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저 청나라의 저 대리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끌어들였다라는 변명을 요즘 누가 하던데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18살, 19살에 자기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왕의 비겁한 변명이고요. 그거는 청나라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일본을 끌어들여서 경복궁이 범벌 당하고 있는 7월 23일 날 새벽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항복해 버렸던 고종의 외교적 실책이야말로 저는 정말 천추에 이거는 저기 씻을 수 없는 아주 잘못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혼군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정부패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민비 또 민씨 일족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전에도 여기 뉴스 토마토에서도 얘기했었고 늘 제가 매불쇼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그 말 그대로 새가 위에서 이래 보면 저기 나주쯤에는 전라도 감찰사로 저기 민비가 예. 돈 받고 먹여준 네. 사람이 가고 있고 예, 예. 저기 전주쯤에는 전주쯤에서는 고종한테 돈 팔아가지고 갔던 야, 사람이 가고 정말? 있는 그래가 결국에는 둘이가 싸우는 네. 나중에는 만나가지고 예, 내가 받았다. 내가 야 한다. 내가 했다 임마 증거 있어 이래가지고 막 싸운다. 그래가 그나마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돈을 얼마 내고 한 줄 알아 이런 말 하기 좀 아이고. 부끄러우니까 명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못난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역사를 왜 하냐면 현재 상황이 혹시나 고종 때 구한말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무서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창원 의창구에 그 김영선 의원이 알고 보니까 월급을 반띵 해가지고 네. 당선됐더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게 매관매직이거든. 매관매직이죠. 매관매직이죠. 아니 여러분 월급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니냐?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다음에 그 민비가 그 매관매직으로 브라이버리 스캔들을 했던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냈던 세금을 세금이죠. 빙땅 쳤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고종까지 더블로 빙땅 쳤다는 거거든. 지금 외교 상황도 한반도의 외교 상황도 그렇고 지금 말했다시피 이 매간매직 또 간신들도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혼군이 안 되기 위해서 고종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예, 어떻게든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됩니다. 일본보다 일본이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 더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중국, 일본 뭐가 무서워요? 세계은행의 객관적인 지표는 네. 중국과 일본이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랭킹 13위인데 그래도 13위야. 13이에요. 전 세계 211개 나라 중에 13위라고. 아유, 모두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밑에 부러워하는데. 밑에 있어요. 예. 부러워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뭐 볼리비아니 멕시코니 이런 사람들 다 우와 한국이 최고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와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이고 미국은 원래부터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또 치더라도 미국은 또 멀리 있잖아요. 네, 미국은 멀리 있고 이렇지만은 뭐냐면 일본을 왜 끌어들입니까? 일본을 왜 끌어들여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나라는 또다시 120년 전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1894년도 아니 예. 130년 전의 역사를. 예. 1894년도에 예. 있었던 130년 동안의 역사를 제가 전공하는 거거든요. 예. 130년 동안 제가 그 역사를 전공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5,000년 역사인데 앞에 130년만 전공해도 제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아이고, 일본군이 한반도 조선에 오면서 을사늑약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는데 그 130년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좀 나셨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게 저의 목소리가. 첫 번째 저서입니다. 예. 바로 작년에 나왔던 저서인데요. 네. 역사는 반복된다를 쓰면서도 제가 역사가 반복되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역사를 제가 비참한 역사를 적으면서 제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썼는데 이게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물론 울릉도에는 지금 공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공항은 정부 주도로 건설되고 있어요. 그럼 그 공항이 건설되면은 독도가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이 공항 건설까지도 뒤집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 예, 그러니까 참 불안한 하루하루다라고 하는 거. 빨리 저 용산 대통령실은 국방부로 다시 돌려주고 다시 청와대로 가든 세종으로 가든 어떤 쇼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쇼부라 일본말. 아니, 일본말 쓰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빨리
예. 결단을 내려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일본역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또 갑자기 논리에 깜짝 놀랐어요. 허점이, 예, 예.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쳐야 되는데 마치기 전에 자, 구독자 이벤트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50만, 이제 60만으로 가고 있는데 달성 기념으로 공개 방송 지금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0월 19일 날 하고요. 많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하시거나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 안내된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50만 기념 굿즈도 출시가 됐으니까요. 영상에 보면 지금 나오는 태그된 굿즈로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인사 프라임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